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지난주에도 다뤘습니다마는 그 제주도 히읗기억이라는 그 간첩단이 아마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한 17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이후 바로 경남 창원을 거점으로 하는 자주통일 민중전이라는 이 간첩단 사건. 그 사건은 뭐 창원뿐만 아니라 전주, 진주 또 서울까지도 이렇게 진출했다. 이런 아까 이제 제주는 이제 히읗기억 사건이고 히읗 사건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가 간첩 천국, 간첩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드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몇 가지 사건이 더 정치권에까지도 이렇게 침투했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창원에 있었던 조국통일 무슨 민중전인가? 자주통일 민중전. 거기 보면은 뭐 보안 수칙 잘 안 지켜가지고 다 들켰다 하면서 들키면은 뭐 USB를 부숴가지고 어떻게 삼킵니까? 막 그러니까요. 이런 뭐 자기들 내부에 어떤 그 지령 같은 거, 행동 수칙 같은 거 있는 모양이죠. 지금 그 이제 일종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수표로 이제 북한의 정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활동 보고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조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첩 수사를 하는 기관에 체포되거나 인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정보 저장 장치가 USB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체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걸 부숴서 그다음에 삼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보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현실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런 형태를 이제 은폐시키고 그다음에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이제 그 강령처럼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 지금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과거에는 남북 간의 이 간첩들 간의 교신이 주로 그 암호문 난수표 갖고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뭐 첨단 암호 방식인 스테가노그래피 또 스테가노그래피나 또 사이버 드보크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진화한 모양이죠. 이게 이제 그 북한 문화교류국 그 지령을 이제 그 받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그 문화교류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25국이라는 얘기도 이제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225국이라고 그랬죠. 이런 데서 이제 그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 상황이라든가 정보 보고를 하는데 이 방첩 수사기관, 소위 말하면 대공 파트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 노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스테가노그래피나 그다음에 사이버 드보크 같은 이런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추적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걸 밝혀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고도의 그 난해한 이런 그 난수표를 활용한 또 이런 루트를 이용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돼서 이걸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9.12 사태 미국에 그걸 저지른 빈 라덴도 이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을 주로 사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주 히읗기억 간첩단은 북한에서 2017년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총책이 여자대요 보니까 강모 씨가. 강모 씨라고 나오죠. 그 밑에 이제 노동부부는 박모 씨, 농업부부는 고모 씨던데 이 공작원 이름까지도 다 나왔어요. 김명성이라고. 옛날에는 뭐 흑금성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설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김명성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북한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의 공작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알려지기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반미투쟁 단체, 그다음에 민노총 등 이런 곳에 침투를 해서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세력 확대를 해라.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요. 윤석열 규탄 등의 지령을 받은 걸로 이렇게 활동한 단서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소위 말하면 그 안티 그룹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 윤석열 그룹을 들어가서 침투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지지하지 않는 그런 여론을 형성해서 결국 이 윤석열 규탄 활동을 해라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 전복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남한을 이제 그 적화 통일한다는 야욕이 지금까지 뭐 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남한의 그 한국의 대통령의 그 반대 세력을 넓혀라라고 하는 건 국가 전복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주의 희역기억 간첩단이라든가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의 등 이런 데서는 주로 지금 나타난 것은 민노총이라든가 또 전국 그렇죠. 농민총연맹 예. 전농이라고 전농이라고 합니다. 또 좌파 시민단체 여기에 침투하는 거였는데 그때도 과거 서독의 브란트 총리 비서실장이 나중에 보니까 동독의 간첩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치권이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이런 군 관계라든가 이런 고위층에도 침투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지금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 그러니까 최고까지도 했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국회 4급 보좌관이면 제일 위에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이 7명인가 되는데 그렇죠. 4급이 둘이고 그 밑에는 이제 5급 이렇게 쭉 밑에. 그러니까 선임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북한하고 이렇게 뭐 난수표 아무번 보고한 정황이 지금 드러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윤미향 의원이 국회 입성하기 전부터 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같은 단체에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이제 이런 걸로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또 통일뉴스라는 그 기자 그로 활동을 해서 글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더라고요.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그 국방부 출입 기자로 요청을 했다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미 지금 난수표로 북한에 보고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한통령 관련해서도 또 그 일본에 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뭐 금품도 수수하고 했다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 폭로가 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야. 김삼석 씨.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 지금 입성을 한 상태에서 보좌관으로 2년여를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윤미향 의원의 그 남편이 지금 김삼석 남매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또 보좌관도 이 국법법 위반에 이런 흔적들이 있는 사람이 또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충격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국회에 있으면서 북한과 암호문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은 정치권이라든가 국회의 그런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고를 했을 거고 거기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또 아까 제주 간첩단이라든가 이 창원 자주통일 민중 전의도 다 조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뭘 보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령이 왔을 거 아닙니까? 국회 내 누구 무슨 보좌진들을 포섭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수사를 하겠죠. 제가 좀 그 사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좀 썸뜩했거든요. 뭐 소름 돋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보통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가장 큰 그 비밀을 다 지금 정책적인 거라든가 보고를 받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급 보좌관 같으면 거의 국회의원과 똑같은 공유를 하거든요. 다 이런 공유를 부분들이 모두 보좌관, 지금 거론되는 이 관련한 이 보좌관을 통해서 북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보고가 안 됐다는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뭔가 모르게 상당히 그 국가의 정책, 나가서는 안 되는 대비를 포함해서 1급, 2급, 3급 비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썸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뭐 기자가 이제 그 보좌관, 지금 거론되는 그 보좌관한테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는데 뭐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뭐 이렇게 좀 피했더라고요. 어쨌든 취재에 불응을 했죠. 방첩 관련 그 기관에서 뭐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이 행정부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 보좌관이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4급 보좌관이 네. 다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기밀 자료든 뭐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필요한 자료들을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좌관은. 그래서 이제 의원한테 그걸 추려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뭐 질문서도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보좌관이 다 한다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의 4급 보좌관이 더군다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넘게 통일뉴스 기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국방부까지 출입하려고 한 것은 국방부 기자단에 들어가야 국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들을 거기에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국방부 기자단에서 거부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 셉니다. 잘 못 들어갑니다. 과거 뭐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치안본부 기자단이 세가지고 웬만한 시원찮은 언론사들은 그 기자단에 못 들어와요. 내무부 그렇죠. 지금 행안부입니다만 거기 들어가려면 아주 셌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언론사들만 출입이 가능했거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는 군사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어중뜨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북한에 뭐 좀 관련된 사람이 들어갖고 정보 빼갖고 보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보도가 된 걸 보면 2016년도에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한 걸로 그게 오래됐지 예,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난수표로 해서 북한의 보고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2016년도에 이미 그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난수표로 서울에서 북한의 그 정보 보고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 수사는 상당히 지금 진척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이제 뭐 이적 뭐 표현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찬양, 고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입 탈출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내부 그 중요한 기밀을 북한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을 굉장히 이롭게 하는 거고 더군다나 보좌관 근무를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좌관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2년여 가까이 그랬을 때 빠져나가는 기밀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오싹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 윤미향 의원은 원래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이제 정의기억연대 사건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그 후원금, 보조금 그걸 횡령한 혐의, 사기 혐의 해갖고 8개 혐의로 지난 6일에 검찰이 5년형을 구형을 그렇죠. 했습니다. 5년형 구형했죠. 그러니까 남편, 본인, 보좌관 그냥 이런 분들이 국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봉사라든가 또 뭐 길을 터주고 참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7천여만 원이 넘는 돈을 뭐 이렇게 이제 그 잘못 사용한 횡령하는 형태 그런 의혹을 받았죠. 예. 혐의를 받았죠. 예, 혐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본인은 물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 윤미향 의원께서 그 윤미향 얘기는 자리합니다. 걸핏하면 소송을 해갖고 저도 지금 그 사건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뭐 민주당에는 고소 대항들이 많습니다. 이재명은 스스로가 자기가 고소 대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윤미향 전 보좌관의 이러한 간첩 혐의 정황 이런 것들도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윤미향 전 의원 보좌관 문제일 뿐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직접적인 간첩과 관련한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그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촛불연대입니다. 네, 촛불연대. 네. 이것은 원래 이 촛불연대 상임대표는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고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이런 사람들이 상임 대표로 해갖고 이 촛불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네. 4월 달부터 발족을 했어요. 네네. 취임도 하기 전부터 당선되자마자 발족해갖고 퇴진운동을 벌였는데 지금은 이제 토요일마다 청계광장구 서울시 앞에서 이 퇴진운동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형입니다. 형. 예.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그 몇 번 뵀던 분입니다. 이 촛불연대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김용민이라든가 그 철험해고 여기에 또 이 윤미향 의원도 열심히 또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은 촛불연대인데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생들 연대죠. 이 중고생 연대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책을 내느냐. 그것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갖고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요, 이제 보조금 그 감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이 사람 그 소위 말하면 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날 이제 수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 촛불연대 보조금 집행 내역을 이제 감사 중에 이 보조금을 전용해가지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그 미화하는 유리한 예. 그런 내용이 담긴 중고생 운동사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요. 뭐 촛불연대가 북한 김일성이 1926년에 만든 파도 제국주의 새날 소년 동맹 이걸 계승했다는 취지 도표 이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여기에 보면 그 남한의 조국 통일 남북 학생 회담 추진 예. 위원회, 그다음에 전국 고등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리고 중고생 연대, 그다음에 촛불 중고생 시민 연대가 있고 또 한쪽에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북한 해가지고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이라는 도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21년도에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9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보조금을 받고 난 이후에 중고생 운동사라는 책을 발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김일성이가 14세 때 그 대표를 맡았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타도 제국주의 새날 소년 동맹 이걸 소개하는 내용도 담기고 또 김일성이 동맹 대표로 추대된 직후 했다는 연설을 또 실었어요. 이게 이제 그 북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고 사실 뭐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건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고 미화하는 이런 내용에서 제가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딱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고생 뭐 연대라고 하면 젊은 층들 뭐 20대라든가 중고생 그게 아니고 그거 주력이 40, 50대가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중고생 연대라고 앞에 내세워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야 이제 보조금을 또 받아 먹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냥 돈 팍팍팍팍 주었잖아요. 그거가 금고였어요, 금고. 이제 촛불 연대라는 걸 그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100명의 회원 명부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 40, 50대가 60명. 그러니까 이 뭐 10대 이런 중고생 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20대고 30대가 19명이고 60대 이상 18명, 10대는 달랑 3명인데 3명이에요. 문제는 이 50명을 상대로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중에 10명이 나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고 수락한 사실도 없으며 내가 그 인적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명부에 실리게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보법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지금 그 고발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 외에도 지난해에도 서울시가 5,500만 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중고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를 위한 그런 친북 성향 강연도 벌였어요. 네네. 거기에는 간첩도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강연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서울시의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 7, 800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좌파도 있고 뭐 여러 개의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알려지기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박원순 씨가 자기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대통령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원래 이제 시민운동을 벌인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예산, 그게 우리가 세금 낸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아주 그냥 쫙 뿌려갖고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불순 세력들까지도 지금 침투해갖고 걸러지지 않은 것이죠. 예, 돈 받아가지고 종북 또 친북 성향의 운동들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촛불 연대가 이제 그 보도도 됐습니다만 작년 11월 달에 그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뭐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일부 중고등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집회 시위를 한 게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은 지원을 받은 시민 단체가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북한을 찬양하는 고무 찬양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제 그 심화시킨다고 하거든요. 중고생을 상대로 인지 능력이 그렇게 뭐 활발하지 않은 이런 그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북한의 고무 찬양하는 이런 책을 발간하고 이런 걸 기재하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국가를 수반인 대통령이 사실은 그 취임한 한 지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 촛불 집회를 중고등 학생들 동원해서 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불순한 세력과 연동이 됐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이제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거고, 지금 이 학생 촛불연대 여기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본부, 대전, 충남본부 해갖고 전국 권역별로 7개 본부가 있어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또 보조금을 안 받았을 리가 없고, 보조금 다 받겠죠. 다 받아서 또 이런 활동들을 벌인 것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중고생이 그러지만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또 없겠습니까?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 지금 최근에 몇 가지 사례가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수사를 아예 안 했으니까요. 그냥 대공 수사 이런 것은 뭐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수사한 사람이 아주 질책을 당하고 좌천 인사 당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져요. 창원, 진주, 이제 자주통일민중전이라든가 제주의 히읗, 기억, 히읗, 이런 정말 그 친북 그 성향의 이런 단체들이 결국은 북한의 김명성이라는 공작원을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한 비용을 전달받고, 또 난수표로 뭐 보고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난 거, 우리가 보도되고 언론을 통해서 그 나타난 것만 있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심화된 그런 조직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서 지난 정부 때 이 대공 조직, 그다음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내년 1월쯤은 넘어오는 걸로 지금 이게 계획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이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첩이라든가 대남 공작, 그다음에 해외 거점 간첩 활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국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토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재고를 하고 정말 그 치밀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그런 대공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옳은 지적이시고요. 또 우리 백 교수님은 현업에 계실 때도 이런 대공 수사도 대공 수사도 뭐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특히 뭐 제복을 입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보면 그 적화 통일을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장한 그 사람들의 속셈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장평화,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의 할 일, 그 다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정말 와닿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이된 그 북한의 의식, 대공의식, 이걸 한번 다시 추스르고 다잡아서, 북한이 지금 남한에 침투시킨 간첩, 고정 간첩뿐만 아니라 정말 연동을 해가지고 포섭한 이런 어떤 그 북한을 찬양하는 북한의 친화적인 이런 조직들을 발본색원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하게 됩니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120% 공감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